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할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저는 30년차 조울러이고 여러분들을 컨텐츠로 돕는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쫑박사입니다. 네, 지난 방송이 이제 공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또 어떤 분께서는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지난 방송 어떠셨어요? 저도 무척 즐겁게 했고요. 특히나 그 약에 대해서 왜 먹어야 되는지 알게 됐다고 그 말씀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면서 그것 때문에 방송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다시 의욕이 났습니다. 네. 저는 지난 방송 때 내가 지금 의과 수업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의학적인 정보와 또 깊은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유익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조은의 마음약국에서 많은 그런 방송들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간 것은 또 처음이거든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코너 이름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입니다. 끝남 끝살. 그래서 끝남 끝살의 두 번째 방송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해갖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강의식으로 어려운 방송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들으시면서 네. 편하게 켜놓고 그냥 귀에 있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즉 네. 직관적으로 그냥 보시고 들으신 다음에 네. 이래서 약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약물 시리즈가 좀 지나고 나면은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해갖고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되는 척 이렇게 끄덕끄덕 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34번 슬라이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클로로프로마진이 처음 개발되기 전에 하고 전두엽 절제술이 제가 1만 불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어디서 그걸 봤는데 그 근거 자료를 다시 찾으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찾았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냥 고가의 사치품이다. 네. 예, 아무튼 그 당시 수술치고도 고가의 굉장히 수술이었던 건 맞는데 네. 정확히 액수는 그거 몰랐던 거 네. 그 부분이랑 네. 제가 말을 하다가 신경 전달 물질 과잉 분비를 막는 방법으로 해갖고 수용체가 많아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용체가 차단되면은 수용체 개수가 저하되면서 과잉 분비를 막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기량제가 가서 붙으면은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용체가 다시 늘어나게 되거든요. 신경 적응 네. 과정에서. 네. 그 부분을 얘기한다는 게 조금 헷갈리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용체 개수가 일단 떨어지면은 신경 전달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경 전달 과잉을 갖다 또 억제하는 방법이 제흡수 물질 그걸 갖다가 투여한다거나 또 아니면 신전달 물질 부분 효용제. 부분 효용제라는 거는 기존의 신경 전달 물질보다 약하게 전달하는 거, 방출하게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낮출 수 있겠죠. 네. 아니면은 간접적인 신경 전달 물질로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파민 조절 같은 경우도 세로토닌을 갖다가 기량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세로토닌이 내려가게 되면서 그게 다른 효과로 해갖고 도파민도 같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5번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네. 그 잘못 말씀하신 거를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들어보면서 네. 해갖고 난 다음에 틀린 거는 네, 교정을 네. 해야죠. 그리고 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거나 그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번 슬라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혈액 뇌장벽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옛날에 파울 에들리아라는 해갖고 과학자가 푸른색 염료를 갖다가 동물 혈관에 주입했는데 네. 뇌의 척수 조직만 빼놓고는 조직이 다 파랗게 물든 겁니다. 옆에 네. 그거 보니까 쥐를 또 뇌에다가 그래서 해갖고 난 다음에 그 염료를 갖다가 주사를 해보니까
트리판불류라는 거였는데 또 뇌하고 척수만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트리판불루는 이제 수용성 그 염료인데 왜 그러냐면은 혈액과 뇌 사이에는 해갖고 blood brain barrier라고 혈액 뇌 장벽, 혈뇌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있어서 통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간에 보면은 해갖고 모세혈관이 뇌 모세혈관 모습이 나와 있고 밑에도 그림을 보면은 해갖고 다시 일반 혈관과 뇌에 있는 모세혈관이 있는데 혈액 뇌장벽은 내피세포가 그 지용성 내피세포가 빈틈없이 밀착해 갖고 지용성이거나 아주 작은 물질만 선택적으로 투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뇌에서는 보통 아미노산보다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1차적인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용성인 이런 것들은 해갖고 단백질 수용체가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써가면서 통과를 시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뭐 혈중, 호르몬, 아미노산, 전해질 농도가 뇌혈관 장벽이 없다면은 신경물질 막 제멋대로 작용해서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 또 외부에서 오는 각종 병원균이라든지 화학물질도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뇌혈관 장벽은 웬만하면은 해갖고 난 다음에 통과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혈액이라는 게 어차피 수용성인 물질만 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지용성이라는 거는 대부분 해갖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갖고 굳이 지용성을 만들려면은 비누 거품 만들듯이 그 유화제를 써줘야 되는데 유화제 거품이 그 사이즈가 커갖고 뇌혈관을 갖다가 해갖고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용성이 높아야지만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뇌에서 몰핀이 있는데 몰핀보다 해갖고 헤로인이 결국은 같은 성분인데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헤로인은 더 지용성 성분이고 뇌혈관 장벽을 통과한다면은 몰핀 형분으로 해갖고 변하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를 띠더라도 뇌혈관 장벽을 빠르게 통과해서 헤로인이 굉장히 성능이 좋다거나 진통성이 또 하나는 해갖고 최근에 마약성 진통제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펜타닐 같은 경우도 기존의 진통제에 비해서 굉장히 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장벽을 굉장히 빠르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약물을 처방을 해주더라도 뇌혈관 장벽을 얼마나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좌우되고요. 네. 약물을 아무리 설계를 잘 하더라도 장벽을 통과를 못하면 약효를 갖다가 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뇌에 뭐가 좋아요 이래 갖고 먹는 것들의 대부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 뇌혈관 장벽을 못 통과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약물을 설계하는 사람도 따라서 이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데 일부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요. 네. 예를 들어서 1910년도까지는 매독균 같은 경우가 난치병, 요즘에 에이즈 같은 난치병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매독균 같은 경우는 어디로 통과를 하냐면은 신경계를 갖다가 역으로 해갖고 타고 들어갖고 통과합니다. 사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뇌혈관으로 해갖고 뭐 진입하려는 시도도 뭐 약물 같은 경우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36번 슬라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36번 슬라이드 보시면요. 제가 사실 많이 질문을 갖다 다른 분한테 많이 받았던 거는 뭐 팜 이걸로 끝나는 것들은 중독성이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조우님도 저한테 한번 그 얘기를 갖다 저는, 물어보신 적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핀으로 끝나는 것들이 핀 맞습니다. 네, 그것들이 부작용이 이제 체중 증가. 핀.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예, 중독성 같은 경우에는 팜 이쪽으로 끝나는 것 같은 게 지금 벤조디아제팜이라고 해갖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벤조디아제팜에서 디아제에서 다이아제는 해갖고 다이는 모노다이 그래갖고 둘, 모노는 한 개고요. 다이는 두 개라는 뜻이고 또 아제는 해갖고 난 다음에
두 개 질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재가 질소가 있다는 거래 갖고 피니로 끝나는 거는 고리를 댔으니까 두 개의 질소가 있는 고리인데 앞에는 벤조라는 게 해갖고 난 다음에 벤진 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옆에 그 벤조디아제팜에서 육각형짜리 중간에 점점 있는 거. 뭐 화학식 구조식 모르셔도 됩니다. 저 이거 보니까 네. 그 화학 시간에 제가 굉장히 머리 아파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쫑 박사님은 또 화학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구조가 굉장히 친숙하시겠어요. 저도 친숙하지만 사실 근데 여러 번 해갖고 약물을 보실 때 뭐 약물에 대해서 해갖고 난 다음에 꼭 구조를 지금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시리즈가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물은 해갖고 키앤락이라고 해갖고 난 다음에 딱 달라붙을 때 달라붙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느 부분이 그 단백질에서 정확히 자물쇠고리에 맞는 열쇠처럼 들어가야 되는 구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만들어진 부분부터 해갖고 변형을 시켜갖고 조금씩 변형시켜 나가는 겁니다. 열쇠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열쇠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저런 구조로 생겼어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약물이 어느 계통이야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뭐 구조 하나하나가 여러분한테 의미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종류더라 이걸 갖다가 알고 먹는 거랑 아닌 거랑 좀 다르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혈액 뇌 장벽을 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약물이면서 먼저 찾아놨으면 거기서 이제 변형을 시켜가는 거죠. 아니요. 맨 처음에는 사실 약물을 개발할 때는 해갖고 타겟 단백질을 갖다가 해갖고 그 선정을 합니다. 약물이 어떤 대사 때문에 어떤 단백질을 갖다가 타겟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물쇠를 먼저 찾는 거죠. 자물쇠부터 찾고 그 다음에 열쇠를 디자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열쇠를 디자인하는데 열쇠를 디자인해 놓고 나서 그 혈액 뇌장벽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열쇠 부분을 어떻게 고치다 보면은 그래도 좀 더 지용성 부분에 가깝게 되겠다. 네. 1차는 무조건 단백질에 가서 붙어야 됩니다. 네. 핵심은 여기 쭉 얘기하다 보면요. 수용체도 결국 단백질이고 그 약물의 그 다른 것 DNA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 단백질을 만들어내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체에서 나중에 그 부분은 또 풀 버전에서 DNA랑 이게 단백질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띄고 있는지 그리고 질소들이 왜 이렇게 꼭 약물들에 붙어 있는지 그건 풀 버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벤조디아제팜이 해갖고 처음에 개발한 다음에 이전까지는 해갖고 항우울증제라고 제대로 듣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벤조디아제팜이 개발되고 나서 연이어서 디아제팜이나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취제로도 쓰고 있는 거고요. 마취 보조제로도 브로마제팜, 클로나제팜, 플루리트라제팜,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에티돌람 다 항우울증제입니다. 근데 이게 졸피뎀이랑은 틀려요. 그리고 이런 약인데 제약 회사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씩 이름은 다 조금씩 다 바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졸피뎀에다가 빨간색으로 해갖고 저거는 벤조디아제팜 계열이 아니라고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벤조디아제팜 같은 경우하고 수면도 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불안 증세 같은 경우를 다른 거를 갖다가 복합적으로 해갖고 완화를 시키는데 졸피뎀은 해갖고 수면만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계통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풀 버전에서 말씀드릴지 간략하게 이제 가바 수용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벤조디아제팜이라는 거는 결국적으로 가바 수용체라는 단백질의 그 자물쇠의 열쇠로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바 수용체의 작용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용제로 작용하는 거는 역치율이 있기 때문에 회복 탄력상 이상 쓰게 되면은 단시간 내에 계속 내성 역치가 올라가서 의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좀 장기적으로 쓰실 때는
주의를 해라. 네. 좀 중독성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37번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7번 슬라이드에서 약국 제가 키앤락 그 설명했던 거 네. 다시 좀 보여드렸고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건 도파민 수용체 단백질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단백질 구조가 옛날에는 사실 저 단백질 구조를 갖다가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그릴 수가 없었고요. 요즘에는 그 컴퓨터로 다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저런 시기로 어떻게 가서 분야를 갖다가 보고 갑니다. 근데 옛날엔 저거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발견하는 신약들은 보통 다른 물질을 갖다 개발하다가 언뜻 저기다가 해갖고 마치 그 뒷걸음질하다가 뭘 얻어 걸리듯이 그렇게 대부분 개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키앤락 형식으로 되고 그리고 약효 같은 경우 또 혈내 장벽 통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38번 슬라이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풀 버전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수용체에 저렇게 벤조디아제품이 붙어서 안쪽으로 해갖고 염화물, 클로라이드 아이온을 갖다가 집어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전극 설명드렸죠. 그 분극은 해갖고 평형 상태에서 원래 보통 때는 일부러 해갖고 마이너스 전위로 해갖고 떨어뜨려 줍니다. 떨어뜨려 줬다가 흥분될 때 팍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게 그 안에 있는 해갖고 밖에 있는 해갖고 나트륨 이온들이 올라오는 건데 아무튼 기억하실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건데 이게 분극이고요. 위로 올라가는 게 탈분극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이온이 오면은 해갖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더 내려가거든요. 이러면 역치값이 해갖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데 더 문턱값이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더 흥분시키기가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벤조디아제품이 저 굿이라는 거고요. 그게 알코올도 그 역할을 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프로포폴 같은 경우도 그 굿이랍니다. 풀 버전에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다음 39번 슬라이드.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구조로 돼 있고 수용체도 해갖고 난 다음에 딱 그냥 그 한 부분에 붙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네. 40번 슬라이드. 그걸 자세히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더라. 뭐 그런 겁니다. 이 풀 버전에서 조금 시간이 되면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용체라도 결합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리고 가바 수용체 같은 경우도 가바 수용체 A가 있고 가바 수용체 B가 있는데 가바 수용체 A는 해갖고 이온 채널을 갖다 개발하는 거고 가바 수용체 B는 해갖고 대사성 수용체라 갖고 바로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거기 작용하면 2차 전달자라고 그래갖고 간접적으로 작용해서 좀 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좀 복잡하다 이런 겁니다. 네. 그것만 아시면 되고 자 41번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정신 그 이쪽 질환계에서는 혁명적인 네. 약물 신경증 환자의 인슐린이 되는 해갖고 약물이 이제 개발된 건데요. 처음에는 항히스타민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감기약이 항히스타민제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인데 알러지를 갖다가 막아주는 겁니다. 스테로이드제라는 건 있는데요. 스테로이드제라는 거는 해갖고 난 다음에 지질 성분으로 몸 태포막 안쪽까지 들어가서 장기적인 몸의 변화를 갖다가 면역 체계까지 변화를 주지만 히스타민지는 면역 억제제긴 면역 억제제인데 알러지를 막아주는 작용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그 당시에는 왜 쓰였냐면은 항히스타민제를 갖다가 수술할 때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수술할 때 이제 알러지 반응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근육 같은 경우 위축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해갖고 수술을 제대로 기도 삽관을 유지를 못할 수도 있고 개복 수술인 경우 같은 경우 평활근이 해갖고 난 다음에 긴장하면은 해갖고 난 다음에 또 그 안에 부위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갖다가 마취제하고 항히스타민제 뭐 근육이완제 같은 걸 같이 써줬습니다. 섞어서 이렇게. 네. 그랬는데 그 항히스타민제로 개발했던
클로로프로마진을 갖다가 놔주니까 그 환자들이 해갖고 난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보통 굉장히 떨리잖아요. 네. 그래서 간호사들이 가서 해갖고 난 다음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측정을 하는데 환자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맞은 예. 환자가. 네. 네.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놀래서 음. 그래서 프랑스에 있던 외과 의사 라보리가 수술을 갖다가 이게 너무 특이하다. 이게 이제 결국은 소문이 나게 되고 네. 결국은 입소문이 건너 나서 그때 파리에 있는 애하고 정신과 의사가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자기 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임상으로 처방을 갖다가 해보는데 네. 처방을 해보고 나서 해갖고 환자들이 갑자기 이제 싹 달라지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이게 거의 혁명적인 정신질환에 있어서 역사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 전에 버전에서 말씀드렸던 그 EPS 증상, 추체외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추체로랑 추체외로가 있는데 추체외로는 그 불수의근을 갖다가 움직이는 애하고 선조체 쪽으로 해갖고 운동신경이 내려올 때 선조체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운동의 어떤 타이밍이나 방향, 세기, 시작, 끝 이런 걸 갖다가 해갖고 선조체에서 제대로 지시를 못 내려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도파민을 결핍을 축소시켜갖고요. 추체외의 부작용을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그 몸이 뻣뻣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제대로 못 움직이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해갖고 그냥 이게 정신도 해갖고 진정 효과가 일어나지만 그 진정 효과가 몸도 당연히 해갖고 진정을 시켜줘갖고 저런 식으로 뻣뻣해지는 종류의 효과가 일어난다 생각해갖고 정형적인 저런 그 약물 효과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42번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그 폐쇄병동에 네. 입원했을 때 좀 그런 분들을 본 기억이 있어요. 네. 빳빳하게 굳어서 좀 걸을 때도 힘들어하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상이 해갖고 나타날 수 있어요. 저기 갖고 혀나 침을 갖다가 뭐 저거 흘린다거나 해갖고 말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다거나. 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 처음에 초발로 해갖고 급성기 때 이제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일단 급성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고용량을 갖다가 해갖고 약을 갖다 먹게 되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유지기 때는 점점 이제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때 부작용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이거 사람 바보 만드는 병이 아닌가. 사실은 그 추체외로 부작용이 똑같이 나는 게 많이 아시겠지만 파킨슨병입니다. 네. 파킨슨병은 뇌의 이제 이번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지만 해갖고 뇌의 중뇌에 있는 중뇌 뒤쪽 표면에 있는 흑색질이라는 부분에서 흑색질 도파민이 해갖고 아예 해갖고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파킨슨병은.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 부분은 인지 능력이 퇴행되면서 해갖고 병행해서 추체외로 부작용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 그 항정신성 의약물에 해갖고 추체외로 부작용은 그것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의 선조초 경로에서 도파민이 일부 결핍되다 보니까 추체외로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정형 약물로 가면 이제 그게 훨씬 나아지고요. 이제 클로로파마진 얘기하십시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들으시고 네. 추체외로 부작용 이거를 기억하신 다음에 네. 주치 선생님을 뵐 때 선생님 제가 먹는 약물에 추체외로 부작용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추체외로 부작용 어떻게 알지? 이러면서 또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약이 병이 되는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약물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약을 안 먹어서 위험한 확률이 약을 갖다가 먹어서 위험한 것보다 훨씬 낮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약을 갖다가 이걸 만들어질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부작용들이 해갖고 굉장히 적게 그리고 용법이나 용량 같은 경우도 네. 그 사람마다 이제 다 틀립니다. 그것도 이제 그 뒤에 슬라이드에 있는데 본편에서는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사실 본편에서는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 클로로파마진이라는 게 원래 페노티아진 요게 원래는 해갖고 메툴렌블루라는 해갖고 염색약에서 시작됐습니다. 본편에서 그런 좀 역사를 좀 풀 버전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 역시 보면은 해갖고 페노티아진 그 구조 모르셔도 돼요. 근데 대충 직관적으로 보시면 프로메타진, 클로모페나진, 레보메프로마진 해갖고 난 다음에 다 구조가 어떻게 기본적인 골격이 비슷한 거는 아시겠죠? 그러네요. 예.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있고 위에 S, 밑에 NH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냥 저걸 갖다가 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아 저렇게 비슷한 계통들 같은 경우에는 클로로프로마진이 약효가 있는 걸 보고 개발된 약물이구나. 왜냐하면 클로로프로마진이 일종의 열쇠 구실을 했기 때문에 자물쇠를 계속 딸려면은 해갖고 저 열쇠 구조를 갖다가 갖고 변형을 시켰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 43번 슬라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얀센이 만든 할로페리돈인데요. 얀센은 원래 군의관이었어요. 그래서 군의관에서 제대하고 나서 자기 아버님이 제약회사를 하고 계시니까 즉 그 제약회사로 가서 약들을 개발하는데 이것도 풀 버전에서 좀 자세히 얘기 드릴 건데 약물을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해갖고 타겟 단백질을 원래는 잡아가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해갖고 원래 약효 있는 것에 몇 가지를 갖다가 이제 복잡해 가서 최적화하게 된 구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얀센 같은 경우 빨리 회사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약물들을 무조건 빨리 개선을 해보자. 그게 훨씬 빠를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찾는 것보다. 새로운 약물을 예. 만드는 것보다 예. 기존의 약물을 개선을 개선을 한. 예. 그래서 원래는 해갖고 저 몰핀 좌측 위에 있는 해갖고 몰핀 아시죠? 저기 갖고 아편에서 추출한 거. 그 몰핀 진통제를 갖다가 부작용은 줄이면서 환각이나 뭐 이런 부작용은 줄이면서 진통 효과를 같이 갖고 갈 수는 건 없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좌측에 메피리진이 나오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그 클로로프로마진처럼 해갖고 똑같이 추체외로 부작용이랑 일어나고 뭐 그랬던 겁니다. 진정작용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거에 힌트를 얻어서 요 구조로도 일종의 열쇠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했던 게 할로페리돌이고요. 아니다 다를까 얀센이 해갖고 워낙 그쪽 개발 실력이 좋았던지 할로페리돌 같은 경우는 클로로프로마진보다 실질적으로 그 단백질 수용체에 그 도파민 수용체 훨씬 더 달라붙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가가 동일한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적은 약물만 써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로페리돌은 처음에는 해갖고 사람들이 써봤을 때 이거는 클로로프로마진보다 해갖고 환각이나 망상 증세를 갖다가 훨씬 싹 없애주는 것 같아. 그래서 엄청나게 해갖고 또 충격적으로 해갖고 인기를 끌던 약물이죠. 네. 네. 역시 이것도 추체외로 부작용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추체외로 부작용이 있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항정신 약물이면 추체외로 부작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정형 양식 약물이라고 티피컬 그 약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얀센은 그 뒤로도 해갖고 난 다음에 이제 펜타닐도 개발하고 그러는데요. 아까 그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은 본편에서 또 풀 버전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4번 슬라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44번 슬라이드로 들어가면은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뇌 도파민 경로인데 중뇌에 저렇게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해갖고 난 다음에 손의 좌편에 있는 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그 부분이 중뇌입니다. 중뇌의 뒤쪽에 있는 게 흑색질이고요. 흑색질에서 쭉 위쪽으로 가는 게 선조체로 가는다는 겁니다. 선조체가 이제 기저핵 중에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미상핵하고 그리고 하나는 조가비핵. 원래는 선조체 그렇게 두 개로 돼 있는데 그 부분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 기저핵은 해갖고 거기다가 창백핵까지 뭐 더 붙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까 추체 뒤에 머리 이렇게 뒤쪽을 만져보시면 연수 있죠? 숨골에 보면은 해갖고 역피라미드 원추처럼 해갖고 추체가 있는데 그쪽 바깥쪽으로 간다 그래서 외입니다. 안쪽으로 가는 건 추체로고요. 바깥쪽으로 가는 건 추체외로인데 선조체 쪽으로 가는 그쪽에 도파민이 불충분하게, 왜냐면은 항정신성 약물을 갖다가 먹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도파민 분비량이 적어지니까 이 가장 큰 문제는 해갖고 약물을 투여했을 때 우리가 적은 부분은 좀 많이 가게 하고 많은 부분은 적게 가고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좀 더 표적화된 약물을 갖다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약물은 그것도 뒤에 이제 풀 버전이나 이쪽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해갖고 도파민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을 같이 잡아주는 게, 세로토닌을 잡아주면은 신경 물질을 전반적으로 균질하게 가면은 저 부작용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도파민이 갔을 때 앞쪽으로 해갖고 앞쪽 전두엽 쪽으로 쭉 길게 뻗어가는 그 경로. 네. 그거를 갖다가 중피질계 경로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앞쪽으로 가는데 앞쪽으로 가다가 저기서 측좌핵이라는 부분에서 멈추는 것이 있습니다. 측좌핵으로 가는 게 중변연결 경로인데, 중변연결 경로는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은 저게 환각하고 망상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환각하고 망상은 해갖고 그냥 도파민을 갖다 제흡수 차단제를 먹어주면 과잉 분비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편이나 그 환각제를 먹으면 당연히 그런 것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귀신이 보거나 뭐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저쪽을 갖다가 해갖고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 그렇게 돼서 환각 망상을 보는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과잉 네. 분비되는 거가 이제 네. 길에 따라서 예. 다르게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맨 앞쪽 측좌핵 쪽으로 간 거, 짧게 끝나는 거. 네. 복측 피계 영역. 복측이라는 건 아래쪽 피계. 네. 피는 그 겉피부라는 얘기죠. 겉질에서 나와 갖고 저 측좌핵 쪽으로 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쭉 뻗어갖고 전두 피질까지 이렇게 가는 거는 그 부분에서 인지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조금 저하된다거나 무쾌감, 무기력 이런 음성 증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저쪽에서 경로에서 일어나는 건데, 조연해서 조연해서 일어나는 건 저것도 역시 1세대보단 2세대 약물이 훨씬 개선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약물들 같은 경우도 계속 개선이 되는 약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시상하부에서 저 뇌하수체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프로락틴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또 문제를 일으켜서 저쪽이 그 유즙이 분비가 된다거나 네. 그 불임이 된다거나 그런 쪽으로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데 그 부작용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대부분은 해갖고 제일 큰 부작용은 그 조금 인지 능력이 조금 저하가 된다거나 무쾌감, 무기력. 1세대에서는 그리고 제일 컸던 것 같은 경우는 추체회로 부작용이죠. 그래서 45번 슬라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약물 저거 하는 건데요. 약물을 갖다 이런 식으로 저거 하는 거다. 풀 버전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해갖고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맛보기 영상을 그 여러분들께 공유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맛보기 영상이지만 또 내용이 없었던 건 아니고 굉장히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 그 풀 버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좋은의 마음약국 유튜브 채널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가입하기 링크를 저희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회원 전용 그 강의 플랫폼을 저희가 계속 구축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원이 되어 주시고 가입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저희 좋은의 마음약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월 12,000원이 회원비고요. 예. 많은 분들 또 풀 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조우였습니다. 예, 쪽박사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